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시다가 중고로 팔거나 혹은 폐차를 하게 되면 차값만 받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깜빡하기 쉬운데 자동차 보험료도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서 가입했는데 그해 6월 말에 차를 팔았으면 나는 1년치 자동차 보험료 내고 반년치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차량 매매 서류나 폐차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건데요. 그걸 보내주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주는데 이 전화 깜빡하고 안 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나 3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보험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겼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 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보험료 보험회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 보험회사 어디였는지 떠올려 보시고 전화해 보시면 혹시라도 숨어있는 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이 만든 공익재단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이 공익재단이라는 건 많이 듣기는 했는데 누가 어떻게 왜 만드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이 공익재단의 이면을 자세하게 취재한 기자를 모셔서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들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산모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한 업체의 아이디어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뛰어난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새로운 상품들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고 또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만나는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건 2년 전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최신형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네. 저는 운동화가 10년 전에 나왔으면 어떻고 최근에 나왔으면 뭐가 차이 나겠는가 과연. 네. 그런데 직원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운동화도요 정말 하나하나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뭐 혁신이야 라는 생각도 드는 포인트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하나하나 맞아요. 이렇게 더해가면서 맞아요. 요즘은 어디가 첨단 분야야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조영경 대표님 갖고 오시는 상품들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생전 처음 나온 제품은 아니고 이미 주변에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뭔가 이제 혁신을 가미한 제품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가 이제 적합한 시기를 만난 네.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두 제품인데요. 웨어러블 하면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좀 있는데 몸에 부착하거나 걸치고 다닐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옷인데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는. 그렇죠. 오늘은 이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중에서 산모를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모를 위한 제품. 네. 다양하게 있겠는데. 네. 웨어러블이니까 뭔가 옷이겠네요. 산모가 입을 수 있는 옷이나 뭔가 걸치는 거나. 네, 착용하거나 하는 제품인데요. 네. 먼저 임산부들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뭘까요? 스케줄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언제 출산하게 될지 예정일이 있는데 네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일 뿐이고 네.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는데 늦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카운트다운이니까 뭐 어떻게 안 되고 또 먼저 나오는 것도
그렇죠. 미리 대비하고 위험하죠. 있지 않으면 놀랍죠. 예,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주변에서 보니까 늦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이 예상치 못하게 빨리 조산한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네. 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이 조산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었어요. 뭐 18명 중에 1명 정도가 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네. 또는 내가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되는 산모들을 위해서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배에 부착하는 밴드인데요. 네. 자궁의 수축을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자궁이 산모의 자궁이 어떻게 수축되는지의 규칙적인 운동이나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산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아이 낳으러 병원에 가면 네. 붙여주는데. 네, 고위험도에 속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예. 이런 센서를 병원에서 뭐 제공해서 미리 측정을 붙여주기도 하거나 하고. 네,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병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일부 산모들이 썼던 것을 네. 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산모는 아니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이걸 상용화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해라. 네, 사용해봐라라고 해서 이 제품이 나왔는데요. 예. 3개월 전부터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우개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네요. 네, 작습니다. 엄지 손가락 정도의 크기이고요. 명 한 반 정도 접은 크기. 네네네 맞습니다. 모양도 약간의 그 식사각형으로 생겨서 네. 저는 딱 봤을 때 지우개처럼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배에 붙여요? 그거를 밴드가 있습니다. 네, 밴드가 예. 있는데 그 밴드에 부착을 해서 배 아랫부분에다가 부착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배 안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이런 걸 녀석이 아주 기특하게 읽어내는군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 네. 몸속에서 발생하는 자궁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횟수나 뭐 주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를 해서 네. 스마트폰으로 계속 일정 시간 동안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 스마트폰에 산모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산모가 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한테 알려주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경험한 누구나 한 번씩 출산을 처음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더군요. 정말 이 정도 아픈 게 그냥 마지막 달쯤 되면 보통 이렇게 아픈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 아니면 가고 싶은 배인지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얼른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네. 처음 느끼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진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통이 오는 것 같아라고 네. 병원에 갔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다시 집에 갔다가 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면 정말 진통인 것 같은데 라는 아니라고 하면 서운하고 네. 많이 혼란스러운데 네. 그건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군요. 파형이나 이런 걸 보고 네. 그래서 이때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때부터 준비해라라는 알림 문구랑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몸보다 마음이 편하겠네요. 이거 달고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 초산인 경우에는 네. 그런 산모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사서 네. 붙이고 있으면 스마트폰이랑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늘 붙이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 밴드가 최대 일주일 동안 부착할 수 있는 밴드이고요. 네.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이나 밤에만 이렇게 착용해도 되고 네. 이제 뭐 3개월 전 정도에는 그렇게 조산의 위험이 크지는 않으니까 이 붙이는 횟수를 좀 줄였다가 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붙이고 있는 그런 그런 제품입니다. 충전할 때만 잠깐 떼놨다가 그때 네. 불안해서 지금 병원 가야 되나 이런 네, 걱정 안 네. 해도 되는 기계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뭐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근데 비쌀 것도 같고 일단 그리고 네. 비싼 거 사서 평생 쓰지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데 아이를 몇 아이를 명을 뭐- 낳겠어요? 네. 뭐 팔아야 되나? 뭐 애매하겠네요. 얼마쯤 해요? 이 회사는 이것을 판매하는 그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대여하는 렌탈 서비스로 생각을 역시 하고 그 마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한. 네. 그래서 뭐 많이 써야 1년 뭐 평생 한 두세 번 쓸까 그렇겠죠. 하겠죠. 네. 최대 뭐 3회 정도 쓸 텐데.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알겠죠? 알아요, 이제는. 아직 멀었어, 괜찮아. 본인이 스스로. 예. 네. 그래서 이 제품은 1개월에 149달러. 그러니까 한 달만 한 달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149달러에 하루에 약 대여를 5,000원 해주고요. 꼴. 네. 2개월에는 249달러, 3개월에는 299달러. 이렇게 네. 이제 이 패키지로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9로 끝나는 가격을 붙였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300달러 안 하고 299달러라고 붙이냐고 그러면 네. 싸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네. 또 요즘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300달러 이러면 네. 무성의하게 가격을 붙여놓은 책정한 것 듯한 같다. 괜히 많이 남긴 것 같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해서 249달러 맞아. 이렇게 289달러 50센트 이러면 얘들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 마진 별로 안 붙였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준다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재밌는 제품인데 예전에 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제품 중에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분들 네.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빨리 안 가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분들. 예. 그렇죠. 미리 갔다 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것도 예전에 웨어러블 스마트 맞아요. 기기로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제품이 있다고. 네, 배꼽 밑에 붙이고 있으면 본인은 아직 감지하지 못했지만 너는 한 10분 후면은 아플 거야. 빨리 지금 화장실에 찾아봐.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방송 듣고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었는데 네. 고통받는 분들은 네, 굉장히 아주 좋은 거라고 그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이분들도 이런 고생했겠죠. 그래서 만들었겠죠. 네, 그 여성들이 이 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해결해 줄까.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도 아니래요. 네. 의료기기로 구분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상용화 시켜서 일반 산모들도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아내들에게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시면 이런 사업 기회가 생기는데 네.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이 네. 바로 그 남편분이 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제품인데요. 산모를 위한 제품이에요? 네, 산모를 위한 제품입니다. 어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산모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모유수유 문제라고 해요. 역시 힘들죠. 네. 예. 이 모유수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아이를 데리고 잠깐이라도 주말이라도 외출을 하게 되면 모유수유실을 찾아야 되거나 네. 또 모유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 또 반대인 네. 경우에는 얼른 짜서 놔야 되는데 맞아요. 밖에서 돌아다니면 그런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유수유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그 속옷 안쪽에다가 네. 패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이제 밀착을 시키면 그 안에 이제 펌프 같은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유축기가 네. 대개는 이제 밖으로 꺼내서 쓰는데 네. 아예 부착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피부에 부착해서 속옷 브래지어 안쪽에 이제 이렇게 넣는 부분인데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모유가 많이 찼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이걸 이제 전원을 켜고 작동을 시키면 그때부터 그 펌프가 모유를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밀크백에 담아주는데 직접 눈으로 어느 정도 담겼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길을 걸어가고 스마트폰으로 있는데. 볼 수 있겠네요. 네, 스마트폰으로 모유가 지금 담기고 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멈춰서 방에 들어가거나 하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다 차면은 전원을 끄고 뭐 잠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밀크백만 빼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크백 위에는 그 스티커로 되어 있어 밀봉할 수 있는 스티커가 같이 있는데요. 그 스티커로 붙인 다음에 뭐 네.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또는 아기 젖병에 넣어서 바로 아기에게 그럴 수 먹이거나 있겠네요. 또 뭐 냉동을 시키거나 하는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그게 다 안에 장착이 될 만큼 작아질 수 있나 싶은데 네. 작게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그냥 브래지어 정도의 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다 보니까 부착했을 때 뭔가 묵직하거나 무겁거나 네.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예.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모유를 뺐을 때 모유 무게가 좀 있겠죠. 그러면 네. 모유는 밀크백이라고 하는 그 비닐백만 뽑아내면 되기 되는 때문에 거니까. 네.
그 비닐백도 24개 한 팩씩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이한테 먹일 때는 그 밀봉했던 그 부분만 가위로 커팅해서 젖병에 담아서 와우. 먹이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야, 이런 걸 남편이 만들었군요. 네, 아이가 3명이 있는 와이프가 네. 모유 수유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고안해낸 제품입니다. 가격을 얼마나 받는데요, 이거? 이 가격이 좀 비싼데요. 네. 그 479달러이거든요. 우리 네.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네. 모유 수유기 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이게 정식 출시된 건 아니고요. 네. 베타 테스트해서 소비자들을 이 가격에 사용해 볼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품도 약간 렌트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밀크백의 경우에도 24개 한 팩이 네. 12달러 정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 유축을 할 때 쓰는 펌프는 그것도 액세서리를 별도로 다 낱개로 그러니까 이거 판매를 뭐 소독해서 합니다. 쓰기만 하면 우유백이야 어차피 다. 네, 소독해서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좀 찝찝하면 그 액세서리만 새로 구입을 일회용이 하면 있으니까요. 되니, 네,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디바이스 기기는 렌트를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하면서 소비자들이랑 시장 조사도 하고 리서치도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베타 테스터들은 이거 한번 써보실 분 이거 하는 거죠? 네, 네, 네. 미국에서니까 미국에서 손들어야 맞습니다. 나눠주겠네요. 네. 에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디어로 네. 뭐 기획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모유수유에 대한 그 엄마들이 그냥 일반적인 분유보다는 모유수유에 대한 그럼요. 그 니즈가 높더라고요. 사무실에 사실은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사장실을 없애더라도 네, 모유 수유실은 따로 만들어줘야 네. 그래야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장님들이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만 네, 대개는 화장실을 이용하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편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 위생적이지도 않을 수 있고 당장 그 공간 만들어 주시거나 네. 아니면 이거 몇 개 사다가 네, 아, 회사 돈으로 사면 부가가치세도 환급되고 네. 괜찮겠는데요. 여성들이 많은 기업의 네. 사장님들. 네.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오늘은 산모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들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뉴스를 듣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재단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을 흔들었던 최순실 씨 사건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곳에 대기업들이 의혹 쌓인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는 게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벌그룹들이 공익재단을 활용해서 편법 상속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재단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구조이길래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오늘 재벌그룹 공익재단의 실체를 취재한 기자가 있어서 방송에 모셨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면에 대해서 취재해 주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 많이 알게 됐다고 저희 청취자들도 고맙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셨더군요. 예, 감사합니다. 공익재단의 이면에 대해서 또 취재하셨네요. 네, 이게 최근 몇 년 새에 보면 이 공익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많았는데 네. 가장 크게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있고 예. 또 최근에 보면 이제 128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이제 횡령한 사건을 일으켰던 세이망 씨앗 사건도 있었고 또 가깝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대기업이 만든 공익재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한 달 보름 전에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다 이제 공익법인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하는 게 기부를 받아서 말 그대로 공익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뭐가 문제길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좀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방금 표현해 주셨듯이 그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돈을 네. 끌어모아서 돈을 갖고 있는 이른바 돈덩어리. 네. 그게 재단인 것 같아요. 보기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에서 사실은 다 해야 될 일인데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이라든가 다 국민들 세금 걷어서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일일이 다 신경 못 쓰니까 그러니까 민간이라도 돈을 걷어서 좋은 일에 쓰자 그렇게 모인 게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한다든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자기도 좀 돈을 기부를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싶다 할 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어떤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네. 또 그 기부를 받은 그 자선단체가 적절한 곳에 대신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익재단이라고 그걸 재단, 공익재단이라고 예. 한다. 그 외에 뭐 역할에 따라서 장학재단, 뭐 의료, 문화, 뭐 학술재단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이런 기능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민간에서도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또 국가에서는 반대급부로 주겠죠. 구체적으로 무슨 혜택을 줍니까? 가장 재단한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을 좀 면제해 주는 건데 원래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아니면 네. 뭐 빌려준 거다, 빌려받은 거다 그러면 차용증 쓰고 뭐 이자 주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받은 돈 그대로 세금을 국가에서 걷지 않겠다 대신 좋은 일에 쓰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제가 예를 들면 돈이 좀 있어서 1억 원을 네. 어떤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네. 혹은 이 돈으로 재단 설립해서 씁시다 라고 네네. 하면 내 돈 1억 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받은 쪽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좋은 일 하려고 모였으니 증여세 내지 마세요 이런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또 주는 게 있죠. 그 연말정산 때 대표적으로 세제 맞아요. 혜택. 그래서 내 돈 일로 가고 또 나는 세금 혜택 받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좋은데 네네. 그런 거를 복지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공익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익법인 뭐 용어와 명칭이 다양하던데 네, 맞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이게 일단 법률상 통일된 정확한 용어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네. 풀어서 설명하면 영리 활동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한 목적 법인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저께 공정위도 발표를 할 때 대기업 공익 법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 밝혔는데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나눌 때 법인에는 재단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현금이나 주식 같은 재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물보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릴 그 대기업들이 만든 공익법인은 대체적으로 기업 총수나 계열사들이 이제 뭐 주식이나 현금, 현물을 출자해서 그러니까 출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인 거죠. 공익재단. 재단이네요. 예.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도 같은 원리로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뭐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이외에도 네. 각 법인들이 대기업들이 대개는 이제 창업주의 호를 따서 재단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뭐 현대는 아산 재단, 네네. 삼성에서도 여러 가지 재단을 운영하고 이게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대기업들이 대기업 돈으로 좋은 일 하려고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얼핏 생각되는 질문이 아니 좋은 일 할 거면 그냥 결국은 기업들이 내는 돈일 텐데 그냥 기업이 직접 좋은 일 하지 왜 굳이 무슨 재단을 따로 만들까? 이런 의문이 일단 먼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기업들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해 벌이들인 수익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 지출하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들도 그래서 매출액 대비 기부금을 얼마 냈다 이런 걸 따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직접 기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기업 총수라든지 계열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주식이나 현금 같은 거를 직접 출연을 해서 공익재단을 아예 만들어서 네.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일단 한번 저수지에 담궈놨다가 이제 네네. 필요할 때 쓰겠다. 네네. 근데 대개는 이게 상속이나 증여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 지적들이 나오냐면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현금도 많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드러나는 것들이 회사 주식인데 계열사 주식들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주식의 일부를 출연해서 만드는데 이때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대주주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아들한테 주면 반을 나라에다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그렇습니다. 내야 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내 주식이 그대로 가면 거기에는 세금 안 떼고 그대로 옮겨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재단의 어떤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사장이라든지 대표 자리에 네. 자녀를 앉히면 그거는 세금 없이 어떤 주식이 세습이 되는 사실상 그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 좀 이제 있어 왔던 것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재단으로 주식을 옮겨 놓으면 그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은 재단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내 주식을 대주주가 그쪽으로 몰아주고 네. 아들 보고 네가 여기 재단 이사장 해라 한다고 해서 네. 아버지가 준 그 주식을 팔아서 아들이 집에 냉장고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일단 재단들이 그 주식을 받고 그 주식을 대체적으로 팔지를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영권 유지하는 데만 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종 배당을 가지고 뭐 공익사업이 쓰긴 하는데 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차피 우리 재산은 어차피 쓸 일은 없고 쓸 돈은 이미 많으니 네, 현금 부동산이 많이 이걸 그대로 있으니까. 대대손손 물려주는 게 필요한데 네. 직접 주식을 주면 자꾸 상속증여세 받아가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식 몰아넣고 재단의 운영권을 계속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대, 2대, 3대 이렇게 나갈 때 네. 100%의 지분이 있는 것이 3대까지 증여세를 그대로 내면 마지막에 50되면 25%가 남는 것인데 재단의 주식을 다 물려주면 3대에 가서도 100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나머지 현금이나 부동산은 본인들이 쓸 만큼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러면 상속 이거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재단으로 몰아주죠. 그리고 나서 재단 이사장이 올해부터는 우리 아들이고 30년 후에는 손자가 하고 한 50년 후에는 증손자가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게 1980년대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게 문제가 되니까 90년대 들어서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주식도 무작정 세금 면제는 해주진 않겠다. 정부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한도를 줬는데 한도가 얼마나 돼요? 그게 여러 차례 변화가 있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생명 주식 20%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4분의 1인 5%를 재단에 주면 그 5%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증여세 안 물고 네, 나머지 이제 15%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그거는 세금을 물고 그러면 20%를 통째로 재단으로 넘겨주면 네. 5%에 대해서는 세금 안 물리지만 15%는 사실상 자식한테 준 걸로 생각하고 증여상속세 50% 이상 물리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규제를 피해서 5%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재단들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꼭 이런 목적은 아니고 물론 뭐 좋은 목적에 쓰려고 만든 재단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재단들이 그런 재단들이죠?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덩치가 큰 기업들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게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이제 총수가 있는 기업 24곳을 보니까 이 중에 75% 그러니까 18개 그룹에서 재단이 다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18개 그룹은 정말 예외 하나도 없이 다 계열사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당연히 이제 주식을 재단에 출연할 때 세금을 면제받았던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재단이 이제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이나 뭐 여러 대표자들 이사진에 대체적으로 기업의 그 해당 기업의 총수나 임원 또는 총수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 되겠죠.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신복을 보내거나. 네네. 근데 이게 고민이겠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재단 같은 거 세워서 네. 이걸로 저 계열사 주식 파킹해 놓고 이걸로 대대손손 물리는 편법으로 쓰지 말아라 하려면 안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할 때 그 단체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기부를 하느냐 따지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저도 기부할 때 이거는 소말리아에서 뭐 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주세요라든가 네네. 이거는 겨울에 혹시 뭐 난방비 부족한 노인들에게 주세요라든가 네네. 내 돈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이야기하고 네네. 기부할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초기에는 이 여러 가지 뭐 거액의 기부자들이나 뭐 대기업 총수들이 출연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부자들이 뜻을 좀 이렇게 초기에는 반영을 하자 해서 출연한 사람들이 이사장을 많이 맡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재산을 기부했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 기업사의 창업주 세대 1세대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이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단을 좀 세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후손들 그러니까 흔히 재계 2세, 3세라고 표현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맡고 있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그 재단이 직접 주식을 출연하거나 현금을 출연한 즉 기여를 한 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대 회장 아버지가 넣은 주식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계열사 주식을 받아서 주식을 나눠주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회환원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주식 덩어리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면 배당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배당은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 배당한다고 하면 한 1년에 10억 나오는 건데 네. 직원들 한 10명 만약에 그 재단에 있다 그러면 인건비로만 해도 거의 그 정도 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재단이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돈은 별로 없겠네요 그럼?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또 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간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공익사업에 쓴 것이냐라고 하는 회계 처리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나간 것도 공익사업에 쓴 걸로 예 지금 현재는 규정이 좀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행정 예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좀 바꾸자.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네. 공익에 써야만 되도록.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돈은 공익사업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이 돈은 일반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규율을 정해놨는데 그것도 뭐 실제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럼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뭐 의미 있게 쓰면 또 의미 있게 쓸 수도 있는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있는 재단인데 네. 실제로 악용되는 케이스들도 좀 있었죠? 그 뭐 대표적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 굉장히 큰 재단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료원 운영하는 곳이고 작년에 삼성물산 지분을 3천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삼성물산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인 그룹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백기사처럼 이렇게 등장한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요 당시에. 재단이 갖고 있던 돈을 네, 다른 재산을 팔아서 그 네. 돈으로 다시 이제 삼성물산 지분을 샀어요? 예, 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단 같은 경우는 재산을 팔았으면 그 돈을 바로 장학재단에 쓰던가 뭐 예. 의료 사업에 쓰던가 해야죠. 써야 하는데 예. 이제 물산 지분을 산 행위는 공익 사업이 아닌데 예. 삼성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물산 지분을 사서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공익 사업을 하겠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상 그렇게 결정을. 재단이 갖고 있는 돈을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맡겨둔다 이 말이네요. 네네. 더 심했던 거는 사실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인데 네. 이 여기는 이제 형제간의 분쟁이 좀 있었고 예. 이 형제간의 분쟁 당시에 공익재단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상대방의 주식을 매입하고 뭐 이거는 사실 공익재단이라기보다는 사익재단에 가까웠던 그런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대회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100억 원을 재단에다가 넣고 그 100억 원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아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단을 이렇게 허용 안 해주고 우리는 그런 거 허용 안 합니다. 그러면 그 100억 원은 절반은 세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네. 그럼 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은 50억밖에 없었을 텐데 네. 기껏 세금은 깎아줬는데 쓸데없는데 쓰고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것들이 올바른지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좀 엄격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단은 일단은 회장님은 주식밖에 없으니 주식을 기부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 주식을 일단은 뭐 한꺼번에 팔면 헐값에 팔아야 될 테니 네. 매년 일정 부분을 팔아서 예를 네. 들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해놓고 현금화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뭐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재단이 주식은 보유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배당을 받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의결권 행사를 좀 제한을 한다든지.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예. 또는 재단의 여러 가지 이사진을 구성할 때 지금도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 그 총수 일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좀 범위가 너무 이제 애매해서 예컨대 계열사 임원이라든지 뭐 전직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네. 원칙적으로 좀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입김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5분의 1 이상을 못 쓰게 하면 네. 5분의 1은 당신들이 추천하고 네. 나머지 5분의 4는 정부가 예를 들면 어떤 인재 풀을 만들어 놓고 네. 추첨을 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누가 올지 모르는 전혀 낯선 분이 그 재단에 오게 될 텐데 그 네. 추천권을 또 거기다 맡겨놓으니 사실상 다 채우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립자가 본인의 주식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설립자가 사망하게 되면 네. 그 재단은 그냥 국가가 가져가고 그 주식은 팔아서 이제 쓰는 걸로. 예를 들면 살아생전에는 그 주식에 대한 경영권 차원에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건 그냥 국가에 기부한 거니까 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법률상으로 보면 재단 자체가 이제 공익법인이 네. 청산을 하거나 해산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국가가 그 재산을 기속을 하고 네. 기속을 한 재산을 다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재단에게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대 회장이 만든 재단이 2세, 3세로 넘어갈 때 그걸 청산을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안 하니까 계속 계속 갖고 이제 있겠죠.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설립자가 사망하면 그냥 자동 청산하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놓으면 적어도 증여 상속의 편법으로는 안 쓰일 텐데 그러면 이제 재단 안 만들겠죠. 그렇겠죠. 상당히 센. 그럼 불이웃은 그럼 나라에서 알아서 도우세요 이러겠죠. 물론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들은 대기업 공익재단 말고도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그러게요. 예. 거기다가 뭐 본인들 주식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런 궁금한 게 생각이 나네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네. 재단도 네.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대기업들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간 돈인데 지금은 주인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지금 돈이 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486억 원 원금 네. 기준으로 K스포츠 재단은 288억 원이 일단 대기업들이 낸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게 올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데 여기서 네.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하면서 좀 해산한 거네요. 네, 해산을 예. 했는데 즉각 이렇게 되면 이제 국고 환수가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아마 내년 1월쯤이면 국고 환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래재단 측에서 어떻게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것을 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 현금이 모여 있으니 그 현금 그냥 국고로 가져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걸 비슷한 이념과 혹은 취지를 이어받을 다른 공익재단이 있거나 설립이 되면 그쪽에 몰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국고로 가져가는 게 속 편하겠네요. 예, 일단은 국고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단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네. K스포츠 재단도 그래요? K스포츠는 좀 그런데 지금 황당한 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소송전이 좀 붙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주인이 없다 보니까 K스포츠 전 이사장 정동춘 씨라는 사람과 김필승 이사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서로 재단이 대표권이 나한테 있다 이런 소송을 진행 중인 그러고 것도 있어요 지금. 설립 허가를 취소했던 문체부를 대상으로 설립 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 이런 뭐 소송도 있고 해서 재판 결과가 좀 나온 뒤에 이게 재단의 남은 재산들이 어디로 갔냐가 결론이 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들이 있는데 네. 대기업들이 그러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냈던 돈들이 뇌물이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이냐 이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핵심 재판 과정인데 뇌물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잘못이니까 환수하는 게 맞는데 네.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금 대기업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약 결론이 뺏긴 나면 돈이다라고 뺏겼다. 하면 예. 그러면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근거 물론 뭐 그렇게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네. 법적으로는 그렇군요. 쭉 듣다 보면 답답한 마음을 드시는 청취자분들은 나도 그럼 재단 하나 세울랜다. 네. 그리고 내 집을 그 재단에다 넣어주고 대대손손 물릴랜다. 나도 뭐 상속세, 증여세 걱정 안 해도 되고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주민센터 가서 나 재단 하나 만들래요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쉽게 허가 안 내주겠군요. 물론 미르나 K스포츠재단은 굉장히 쉽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정관을 만들고 기본 재산이 무엇이고 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을 하고 이제 받는 것이고 네. 또 공익사업을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무 관청이 다릅니다. 뭐 네. 장학이면 교육부, 뭐 문화면 문체부, 의료면 보건복지부 이런 식입니다. 판단해서 해주는데 앞만 봐도 안 되겠어요 하면 안 해줄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 어떻습니까? 제도를 보니까 바꿀 게 참 많아 보이긴 한데 취재하시다 보니까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어떤 포인트가 좀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대기업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운영권을 세습하는 경우 이게 자기 게 아니고 공공의 것이다라는 좀 인식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뭐 가지라고 해서 바뀌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강제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익재단에서 돈을 어디에 썼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썼다라고 제출하는 회계장부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지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쓰려면 공익을 위해서 써야지 직원들 많이 뽑아놓고 인건비로 처리한 후에 이거 쓰고 나니까 남는 돈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전기, 수도료, 통신료 이런 것들도 어디로 넣는 것이 좋은지가 그동안 기준이 없었고 네. 또 하나 보면 이제 주무부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자칫 어떤 사건이 터지면 책임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공익법인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부처별로 너무 찢어져 있고 또 이게 공익법인이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르 K스포츠도 내부 제보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럼 이 제보자들에 대해서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줄 것인가도 좀 이 차제에 좀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주 파격적으로 해서 네. 뭔가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네. 한두 대 정도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도록 네.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주면 그 돈 나갈 일이 없다니까요.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시키거나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 텐데 내 네. 직원이지만 그래서 그런 보상금 나갈 일도 없을 거라고요 아마. 네. 자, 오늘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와 함께 재벌들이 만드는 공익재단의 이면들 또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고 자꾸 요구하면 제도도 좀 바뀌고 하겠죠.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또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휴일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다시 집에 갔다가 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면 정말 진통인 것 같은데 라는 아니라고 하면 서운하고 네. 많이 혼란스러운데 네. 그건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군요. 파형이나 이런 걸 보고 네. 그래서 이때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때부터 준비해라라는 알림 문구랑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몸보다 마음이 편하겠네요. 이거 달고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 초산인 경우에는 네. 그런 산모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사서 네. 붙이고 있으면 스마트폰이랑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늘 붙이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밴드가 최대 일주일 동안 부착할 수 있는 밴드이고요. 네.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이나 밤에만 이렇게 착용해도 되고 네. 이제 뭐 3개월 전 정도에는 그렇게 조산의 위험이 크지는 않으니까 이 붙이는 횟수를 좀 줄였다가 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붙이고 있는 그런 그런 제품입니다. 충전할 때만 잠깐 떼놨다가 그때 네. 불안해서 지금 병원 가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기계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뭐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근데 비쌀 것도 같고 일단
그리고 네. 비싼 거 사서 평생 쓰지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데 아이를 몇 아이를 명을 뭐- 낳겠어요? 네. 뭐 팔아야 되나? 뭐 애매하겠네요. 얼마쯤 해요? 이 회사는 이것을 판매하는 그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대여하는 렌탈 서비스로 생각을 역시 하고 그 마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한. 네. 그래서 뭐 많이 써야 1년, 뭐 평생 한 2-3번 쓸까 그렇겠죠. 하겠죠. 네. 최대 뭐 3회 정도 쓸 텐데.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알겠죠? 알아요, 이제는. 아직 멀었어, 괜찮아. 본인이 스스로. 예. 네. 그래서 이 제품은 1개월에 149달러. 그러니까 한 달만 한 달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149달러에 하루에 약 대여를 5,000원 해주고요. 꼴. 네. 2개월에는 249달러, 3개월에는 299달러. 이렇게 네. 이제 이 패키지로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9로 끝나는 가격을 붙였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300달러 안 하고 299달러라고 붙이냐고 그러면 네. 싸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네. 또 요즘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300달러 이러면 네. 무성의하게 가격을 붙여놓은 책정한 것 듯한 같다. 괜히 많이 뭔가- 남긴 것 같고 뭔가 고민. 뛰어난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새로운 상품들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고 또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만나는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건 2년 전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최신형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네. 저는 아니 운동화가 10년 전에 나왔으면 어떻고 최근에 나왔으면 뭐가 차이 나겠는가 과연. 네. 그런데 직원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운동화도요. 정말 그 하나하나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뭐 혁신이야라는 생각도 드는 포인트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하나하나 맞아요. 이렇게 더해가면서 맞아요. 요즘은 어디가 첨단 분야야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조영경 대표님 갖고 오시는 상품들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생전 처음 나온 제품은 아니고 이미 주변에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뭔가 이제 혁신을 가미한 제품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가 뭐 이제 적합한 시기를 만난 네.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두 제품인데요. 웨어러블 하면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좀 있는데 몸에 부착하거나 걸치고 있거나. 다닐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옷인데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는. 그렇죠. 음. 오늘은 이런 웨어러블 그 스마트 기기 중에서 산모를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모를 위한 제품. 네, 다양하게 있겠는데. 네. 웨어러블이니까 뭔가 옷이겠네요. 산모가 입을 수 있는 옷이나 뭔가 걸치는 거나. 네, 착용하거나 하는 제품인데요. 네. 먼저 임산부들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뭘까요? 스케줄 조정이 안 돼요. 네. 지금 언제 출산하게 될지 예정일이 있는데 네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일 뿐이고 네.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는데 늦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카운트다운이니까 뭐 어떻게 안 되고 또 먼저 나오는 것도 그렇죠. 미리 대비하고 위험하죠. 있지 않으면 놀랍죠. 예,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주변에서 보니까 늦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이 예상치 못하게 빨리 조산한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네. 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이 조산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었어요. 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시다가 중고로 팔거나 혹은 폐차를 하게 되면 차값만 받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깜빡하기 쉬운데 자동차 보험료도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서 가입했는데 그해 6월 말에 차를 팔았으면 나는 1년치 자동차 보험료 내고 반년치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차량 매매 서류나 폐차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건데요. 그걸 보내주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주는데 이 전화 깜빡하고 안 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나 3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보험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겼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 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보험료 보험회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 보험회사 어디였는지 떠올려 보시고 전화해 보시면 혹시라도 숨어있는 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이 만든 공익재단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이 공익재단이라는 건 많이 듣기는 했는데 누가 어떻게 왜 만드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이 공익재단의 이면을 자세하게 취재한 기자를 모셔서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들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산모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한 업체의 아이디어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8명 중에 1명 정도가 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네. 또는 내가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되는 산모들을 위해서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배에 부착하는 밴드인데요. 네. 자궁의 수축을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자궁이 산모의 자궁이 어떻게 수축되는지의 규칙적인 운동이나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산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아이 낳으러 병원에 가면 네. 붙여주는데 네, 고위험도에 속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예. 이런 센서를 병원에서 뭐 제공해서 미리 측정을 붙여주기도 하거나 하고. 네,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병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일부 산모들이 썼던 것을 네. 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산모는 아니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이걸 상용화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해라. 사용해봐라라고 해서 이 제품이 나왔는데요. 예. 3개월 전부터 출산 예정에 3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우개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네요. 네, 작습니다. 엄지 손가락 정도의 크기이고요. 명 한 반 정도 접은 크기. 네네네 맞습니다. 모양도 약간의 그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네. 저는 딱 봤을 때 지우개처럼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배에 붙여요? 그거를 밴드가 있습니다. 네,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부착을 해서 배 아랫부분에다가 부착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배 안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이런 걸 녀석이 아주 기특하게 읽어내는군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 네. 몸속에서 발생하는 자궁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횟수나 뭐 주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를 해서 네. 스마트폰으로 계속 일정 시간 동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 스마트폰에 산모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산모가 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한테 알려주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경험한 누구나 한 번씩 출산을 처음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더군요. 정말 이 정도 아픈 게 그냥 마지막 달쯤 되면 보통 이렇게 아픈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은 배인지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얼른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네. 처음 느끼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진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통이 오는 것 같아라고 네. 병원에 갔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249달러 맞아. 이렇게 289달러 50센트 이러면 얘들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맞은 별로 안 붙였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준다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재밌는 제품인데 예전에 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제품 중에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 네.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빨리 안 가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분들. 예. 그렇죠. 미리 갔다 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것도 예전에 웨어러블 스마트 맞아요. 기기로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제품이 있다고. 네, 배꼽 밑에 붙이고 있으면
본인은 아직 감지하지 못했지만 너는 한 10분 후면은 아플 거야. 빨리 지금 화장실에 찾아봐.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방송 듣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었는데 네, 고통받는 분들은 네, 굉장히 아주 좋은 거라고 그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이분들도 이런 고생했겠죠. 그래서 만들었겠죠. 네, 그 여성들이 이 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해결해 줄까.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도 아니래요. 네. 의료기기로 구분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상용화 시켜서 일반 산모들도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은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아내들에게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시면 이런 사업 기회가 생기는데 네.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이 네. 바로 그 남편분이 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제품인데요. 산모를 위한 제품이에요? 네, 산모를 위한 제품입니다. 어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산모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모유수유 문제라고 해요. 역시 힘들죠. 네. 예. 이 모유수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아이를 데리고 잠깐이라도 주말이라도 외출을 하게 되면 모유수유실을 찾아야 되거나 네. 또 모유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 또 반대인 네. 경우에는 얼른 짜서 놔야 되는데 맞아요. 밖에서 돌아다니면 그런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유수유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그 속옷 안쪽에다가 네. 패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이제 밀착을 시키면 그 안에 이제 펌프 같은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유축기가 네. 그 대개는 이제 밖으로 꺼내서 쓰는데 네. 아예 부착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피부에 부착